어제 토론 관전평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뭐, 재밌더라고요. 그게 2012년 대선 때하고 비교하면, 예. 그때는 후보 세 사람이서 토론을 했죠. 이정희 후보까지.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가 껴있으니까, 네. 토론 자체가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엔 5명이나 되는데, 다들 말을 잘해요. 자기 생각도 있고.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에 들어가신. 그분도 그럼. 아니, 그분도 말은 잘하죠. 예. 재밌게 말을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토론 형식도 그때에 비해서 좀 유연해졌고, 네. 그리고 후보들의 지적인 수준 무엇보다도 지적인 수준이 노선을 불문하고 훨씬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보면서 아무나 대통령 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5명 중에 아무나 다요? 네.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정치 안 한다고? 그래도 일단 써주는 거 말고도 말할 줄은 알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발전이죠.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된다.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긴 해요. 그래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각자 유추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여러 대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자질들이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지금 뽑을 때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모범 답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우선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면 우선 좀 뭐 알아야 되죠, 그죠? 지식 또는 판단력 이런 면에서 뭐 좀 알아야 돼요. 네, 일단 뭘 좀 알아야 된다. 완전 모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진짜 그 골치 아파요.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미 교훈을 얻었죠. 뭘 좀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알아야 되냐 하면 어떤 상반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상반되는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걸 배척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국가 권력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사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제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후보는 뭐 아들이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잖냐 이런 게 돼 있고 어떤 후보는 부인을 뭐 취직시킬 때 뭘 했잖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면에서 있겠지만 실수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중한지 뭐 이런 것들 봐야죠. 그 두 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 그 살아온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는 게 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사 구분도 그걸 하려니와 이 사람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지 또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인지 쉬운 말로 측은지심 이런 게 있는지 권력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불의를 보고 그거에 싸울 줄 아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로 하는 걸로는 잘 믿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봐야 돼요. 뭐 그런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되게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나라가 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글 쓰고 강연하고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스시를 먹었거든요. 선생님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물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보통 사람에서 주인공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시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보통 사람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민성님이 질문하셨네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그러게요. 예. 근데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원래. 저는 그렇게 봐요. 상식이라는 거는 어느 사회, 어느 시점의 어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도 이게 옳아 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판단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증명하지 않고. 예, 이게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상식은 논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이게 지금 상식이죠. 그렇죠. 야, 평등하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또는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러나 몇백 년 전만 해도 그게 통용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원래부터 불평등한 게 상식이었죠. 네.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그 어떤 게 정의냐 그러면 전사는 싸우고 네. 노예는 일하고 예, 그리고 철학자는 다스리고 그런 게 정의였어요.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죠. 여자들은 예, 그 해지기 전에는 밖에 다니면 안 되고. 뭐 선생님 책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뭐 민주주의가 시작됐을 때도 뭐 사실은 뭐 노예랑 여자는 다 제외하고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노예 외국인 여자 다 빼고 예, 그렇게 남자들 자유인 예, 그렇게만 했으니까 그 시대는 그게 상식이었고요. 상식은 원래 없는 거예요. 네.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믿는 거. 그게 이제 그걸 다 합쳐 상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사실 인간은 평등하다. 또는 실제로 평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거 상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도 법 위에 서거나 법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상식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 있나를 이렇게 여러 개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에 얼마나 상식이 짓밟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한데 너무 안 지켜지는. 다 안 지켜지는 건 아니고 좀 안 지켜지는 데가 있죠. 예. 선생님이 지금 너무 편하게 사셔서 막 이렇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이제 저는 종교는 없는데 네.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드는 비유가 이제 주로 신약에 나오는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포도원의 비유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일꾼이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오후에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일 끝나고 나니까 품삯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막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신약에는 돈 주는 내 마음이지. 그래서 이제 뭐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되다 먼저 된다 이런 심오한 신학이 펼쳐지는데 그건 상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은 노력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수고해서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똑같이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상식이 무너졌죠. 똑같이 일을 해도 원청 회사 소속은 돈을 2배 가까이 받잖아요. 네. 똑같은 일을 해도 하청 회사에 속해 있는 노동자는 60%밖에 못 받아요. 상식이 무너진 거죠. 네.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안 바로 잡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예. 그냥 정치하시면 될 텐데. 예. 예. 두 번째까지만 들어온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나왔던 질문 같은데요. 유시민 선생님은 지금 대한민국이 몇 점짜리 국가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진형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그러니까 긴 인류의 역사, 국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냥 절대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한 60점 내지 70점은 되는 사회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60점 내지 70점. 70점 정도 되는 나라라고 보고요.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건 내 맘대로니까. 6, 70점. 예. 여러분들 또 각자 다른 점수를 매길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사회고, 좀 더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사회가 되려면, 네. 이제 두 가지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첫째는 진짜 민주주의요. 그러니까 뭐든 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회예요. 뭐든지 표현할 네. 수 있는 사회. 두 번째는요. 수고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돼요. 더 일하는 사람들이요. 네. 이거를 심상정 후보는 노동 중심의 그렇죠. 노동 중심 민주주의라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동이라는 게 그냥 공장에서 무슨 나사절이고 이런 것만 노동이 아니고 네. 다 노동이에요. 다. 그러니까 특히 남에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업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뭐 병원의 간호사, 네. 유치원의 보육교사 다 포함해서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문짝 조이는 사람까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일하는 사람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그에 맞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의 어떤 혁명가가 한 말인데요. 네. 무슨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이런 갑자기 큰 홍수가 나가지고 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 사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당장 별일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 네. 그죠? 그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물에 다 빠져서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사회가 완전 마비되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천대받는 경향이 강해요. 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잡으면 네. 그러면 한 80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가려면 네. 이제 아동, 여성, 네. 장애인, 이 소위 혹은 뭐 성소수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사회에서 실제로 숫자가 소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네.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하면 이제 90점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들이 되게 그거 잘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선생님이 자식이 있잖아요. 예전에 3년 전에도 그 아들 얘기하시면서 참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는다고 막 뭐라 하시던데 오늘 보니까 그 아들이 전교 1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머리가 유전인가 싶기도 하고 이 자식을 놓고 나서 그런 질문이 댓글에 보면 많던데 바뀐 게 있습니까? 국가에 대한 관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없고 네, 다만 이제 네. 약간 아이들을 보면 약간 안쓰러움 같은 건 느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은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언제든지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세상에 아이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의 선택으로 네. 저와 아내의 선택으로 애들을 세상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학교 갈 때 이렇게 보면 큰아이 키울 때도 그랬는데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좋은 세상에 너희들을 던져놓지 못해서 좀 미안하구나 네. 그런 느낌 좀 있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렴. 네. 뭐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는 줄게. 그런 거고 우리 둘째가
그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했던 건 예전의 얘기고. 네. 예. 고등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전두엽이 막 성장을 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책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걱정 참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직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도 좀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 따라가는 거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선생님 닮았으면 씩씩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 타임에서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마이크는 멋대로 막 가네.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구나. 릴레이로 전달이 되는군요. 참 다 좋으신.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일반 청년이고 이주민 작가님 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지 않았던 세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많이 듣긴 하지만 이주민 작가님한테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강연 초반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꽤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현존하는 정치 체제 중에 민주주의가 저는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살지 않았던 세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물질이 부족한 사회였잖아요. 그럼 그때 민주화가 이뤄졌다면 진짜 잘 우리가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민주화 운동도 하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분노의 감정이 좀 해소됐을 때 이 회고의 감정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하여튼 우연히 그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최초의 형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아주 다르죠. 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났는데, 그게 기원전 5세기예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페리클레스 이런 이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거.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원전 5세기인데요. 그때 아테네라는 이 도시국가에서 이제 자유민과 귀족들만의 직접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그 시기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2차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그 그리스 그 해안에 많은 도시국가들의 동맹을 만들어서 맹주가 돼서 뭘 막 뺏어왔을 때예요. 지금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들을 만든 것도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하는 도시국가였어요. 하필이면 왜 그 도시국가에서만 민주주의가 출현했을까? 그러게요. 예, 이제 그것도 다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1인당 GDP가 어느 수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가냐? 그거는 탁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더 일찍 민주주의로 간 나라는 그러면 경제적 번영을 못 이루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까지 소득을 올리면서도 민주주의로 못 가는 나라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주의와 어떤 경제적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두 개가 관계되어 있다는 건 확실한데,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독립 변수고 어느 것이 종속 변수다라고 확 잘라 말하기에는 통계 샘플도 부족하고요. 통계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논리적으로도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는 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걸 딱 잘라서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밥을 굶는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도. 이제 그런 조건에서는 민주주의를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체제가 왜 산업 선진국에서부터 먼저 나타났느냐? 그것도 그거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이 정도 닦아놨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는 거라서 뭐 공이 네.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확실히 그건 관계는 그건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민주주의 공로자고 말하는 거는 예, 예, 염치가 그건 없다. 좀 되게 염치 없는 짓이라고 봐야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제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공사 구분.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후보는 뭐 아들이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잖냐 이런 게 돼 네. 있고 어떤 후보는 부인을 뭐 취직시킬 네. 때 뭘 했잖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면에서 있겠지만 실수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중한지 네. 뭐 이런 것들 봐야죠. 그 두 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 네. 그 살아온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는 게 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사 구분도 그걸 하려니와 이 사람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지 또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쉬운 말로 측은지심 이런 게 있는지 권력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인지 네. 또는 불의를 보고 그거에 싸울 줄 아는 사람인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로 하는 걸로는 잘 믿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예. 뭐 그런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되게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나라가 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글 쓰고 강연하고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스시를 먹었거든요. 지금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물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보통 사람에서 주인공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시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보통 사람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민성님이 질문하셨네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그러게요. 예. 근데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원래. 저는 그렇게 봐요. 상식이라는 거는 어느 사회, 어느 시점의 어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도 이게 옳아 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판단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증명하지 않아요. 예, 이게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상식은 논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이게 지금 상식이죠. 그렇죠. 야, 평등하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또는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러나 몇백 년 전만 해도 그게 통용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원래부터 불평등한 게 상식이었죠. 네.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그 어떤 게 정의냐 그러면 전사는 싸우고 네. 노예는 일하고 예, 그리고 철학자는 다스리고 그런 게 정의였어요.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죠. 여자들은 해지기 전에는 밖에 다니면 안 되고. 뭐 선생님 책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뭐 민주주의가 시작됐을 때도 뭐 사실은 뭐 노예랑 여자는 다 제외하고 그럼요.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노예, 외국인, 여자 다 빼고 예, 그렇게 남자들 자유인 예. 그렇게만 했으니까 그 시대는 그게 상식이었고요. 이게 상식은 원래 없는 거예요. 네.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믿는 거. 그게 이제 그걸 다 합쳐 상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여러 대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자질들이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지금
뽑을 때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모범 답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우선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면 우선 좀 뭐 알아야 되죠, 그죠? 지식 또는 판단력 이런 면에서 뭐 좀 알아야 돼요. 네, 일단 뭘 좀 알아야 된다. 완전 모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예. 진짜 그 골치 아파요.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미 교훈을 얻었죠. 뭘 좀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알아야 되냐 하면 어떤 상반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상반되는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걸 배척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국가 권력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네. 강제력을 사적으로 쓰게 되면 어제 토론 관전평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뭐 재밌더라고요. 그게 2012년 대선 때하고 비교하면 예. 그때는 후보 3사람이서 토론을 했죠. 이정희 후보까지.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가 껴 있으니까 네. 토론 자체가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엔 5명이나 되는데 다들 말을 잘해요. 자기 생각도 있고.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에 들어가신. 그분도 그럼. 아니, 그분도 말은 잘하죠. 예. 재밌게 말을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토론 형식도 그때에 비해서 좀 유연해졌고. 네. 그리고 후보들의 지적인 수준 무엇보다도 지적인 수준이 노선을 불문하고 훨씬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보면서 아무나 대통령 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5명 중에 아무나 다요? 네.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치 안 한다고? 그래도 일단 써주는 거 말고도 말할 줄은 알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발전이죠.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래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각자 유추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